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법무부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서 주관하는 시민법률 콘서트 많이 기다리셨죠? 그동안 여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부득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대신 오늘은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참고로 이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칸막이 설치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어려운 법률 문제를 영상으로 전해드리는 것이라서 이해하고 쉽고 또 재미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빈 아나운서님 그리고 김도윤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KBS에 오래 재직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퇴사를 해서 지금 프리랜서 방송인이자 채널A 주말 뉴스 앵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김작가TV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는 김도윤 작가입니다. 김작가TV는 이제 구독자 43만 명. 네. 재테크 자기개발 그리고 동기부여 관련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법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고 재밌는 영상 전달하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김 작가님 대단하세요. 저는 이제 유튜브 시작했는데 3,000명이거든요. 3,000명이요? 네. 근데 김 작가님도 3,000명일 때가 있었죠. 기억도 안 나는데. 이 여유. 아니, 어찌됐건 성공한 지금 유튜브 크리에이터님이신데 성공 비결이 있을까요? 뭐 사실 성공 비결이라고 하기에는 뭐 특별한 건 없다 생각하고요. 그냥 저는 한 가지로 단어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생존인 것 같아요. 생존. 그냥 살아남은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딱 이제 2년 정도 됐거든요. 2년 동안 꾸준히 계속 영상을 올린 거죠.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렇죠. 김 작가님, 우리 오늘 방송 보시는 또 어르신들, 시민분들도 이제 유튜브 이제 많이 하려고 하는데, 뭐 그분들도 이렇게 해도 뭐 괜찮은 건가요? 실제로 뭐 박막내 할머니라든가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시작하신 분들, 이제 밀라논나. 그렇죠. 그분들도 이제 유튜브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왜냐면 시청자들은 우리처럼 이제 30대, 40대도 있고, 10대, 20대가 제일 많긴 하지만 50대, 60대 연령층분들이 많이 되게 보고,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자기 동년배의 영상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 어떤 주제로 보통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하면 되는 것 같아. 밀라논나 그분은 패션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노년의 패션을 갖고 하니까 노년만이 대상도 아니야 보면은 그러니까 엄청 많이 보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뭐 이제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하면 좋은데 그것과 별개로 조회수가 잘 나오는 영상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게 저도 약간 좀 해당이 되는데 원래 저는 김작가TV는 원래는 자기개발과 동기부여가 주였어요. 근데 올해부터 재테크하시잖아요. 재테크던데? 주식부동산. 시청자분들이 재테크를 굉장히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구나. 구독자 42만 명이 그중에 90%가 좋아하는 영상이 재테크예요. 재테크. 뭘 올려야 될까요? 재테크를 해야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우리 여러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데 어렵게 이렇게 돈을 벌어도 한순간에 돈을 날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법은 일종의 보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재산을 읽었는데 잘못해서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증거 하나가 없어가지고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오늘부터 제가 이제 유익한 법률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재판 혹시 두 분은 뭐 주변에 재판하는 사람 좀 지켜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근데 있어요? 재판의 종류가 주로 이제 이혼 네, 이혼도 있고요. 많았고, 네. 제가 아는 분은, 본인이 사기로 이제 몰려서 당하는 경우도, 뭐, 돈을 못 갚는다든지, 부도가 난 사람 봤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일반인이다 보니까 재판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들으면 다 똑같은 재판 같고, 뭐, 다른 점이 있나요? 재판. 일단 내가 사기를 당했다, 뭐, 다른 사람한테 큰 뭐, 금전적인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일단 이 나쁜 사람을 혼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경찰서로 갑니다. 경찰서로 가서 내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수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 갔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도 내가 교도소 갔다 왔으니까 소위 말해서 몸으로 떼어먹은 끝 아니냐. 그게 아닌 거죠. 고소한 사람은 결국엔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사, 민사 다르구나. 돈을 받는 건 민사예요? 민사입니다. 그럼 형사는? 처벌하는 거고. 그럼 내가 형사 재판만 하고 민사를 안 하면 돈을 못 받는 거네? 못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이런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이제 형사 고소를 하면은 합의해달라고 합의금을 가져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합의가 되는 경우 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이제 가끔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이
아, 내가 돈이 없으니까 먼저 취하해주면 나중에 갚겠다. 어우. 각서라도 쓰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각서만 받고 돈을 안 받잖아요? 또 도망가요. 2번, 3번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를 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돈을 받고 합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런 건 어때? 이혼을 하는데 네. 맞았어. 네. 그럼 이거 형사인가요, 민사인가요? 아, 그것도 민사, 형사 다 될 수 있는 거죠. 맞은 거는 가정폭력으로 이제 형사로 처벌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혼하겠다 할 경우는 가사재판, 이제 가정법원에 하는 거고. 감옥 갈 거리가 있으면 형사. 그렇죠. 내가 뭐 돈 받을 거 있으면 민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럼 김 작가님은 이제 또 수익이 더 많으시잖아요, 요즘. 아닙니다. 예, 아, 그래? 주변에 혹시 돈 빌려달라는 사람 없나요? 네, 제가 맨날 꺼달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가끔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재테크 관련된 영상을 다루다 보니까 한 가지 배운 거는 네. 이게 돈을 빌려줘서 네. 좋은 관계로 계속 유지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맞아요. 줘야 돼, 그냥. 맞아요. 빌려주면. 줄 수 있는 금액까지만. 네. 아,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이제 안 갚으면 이제 형사고소는 별도로 하고 이제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민사소송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원고라고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소송을 제기 당하는 사람은 피고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원고라서 이제 법정에 출석했다. 이제 판사님이 앞에 계세요. 그러면 이제 판사가 물어봐요. 그럼 왜 왔는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친구한테 돈을 꿔줬는데 이제 못 받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진술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다. 친구 입장에서 만약에 소송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정에 이제 언제까지 출석하라고 하면 출석을 합니다. 네. 그럼 판사가 물어봐요. 피고한테. 자, 원고의 진술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자, 이때 이제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뻥을 칠 것이냐, 진실을 말할 것이냐. 그렇죠. 네. 자, 그냥 진실대로 내가 그냥 빌린 게 맞습니다. 그러면 재판이 그냥 끝나요. 원고 승. 그러면 피고는 언제 이제 갚아라 이렇게 나는데 이때 이제 피고가 부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꾼 사실이 없습니다. 아, 그쵸. 아니면 금액을 원고의 증거가 줄인다든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경우에는 판사가 여러분 원고한테 다시 물어봐요. 자, 이런 말을 합니다. 판사가.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그럼 원고 입증하세요. 그런 거예요. 입증하세요. 증거를 대라. 네. 네.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한테 돈을 꿔줬는데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현금으로 그냥 1,000만 원을 줬어. 맞아요.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었고 증거도 없었다. 자, 그러면 정말로 그건 사실이잖아요. 네. 판사님 제 말 믿어주세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1,000만 원 꿔준 건 사실입니다. 다른 증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지겠죠. 안될 것 지는 같아요. 거죠. 회수가 되는 거죠. 법정에서는 무조건 증거만 증거, 갖고 그래. 해야 된다. 네.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증거는 어떻게 남기면 되나요? 가장 좋은 거는 사실 문서예요. 문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만든 말인데 하늘과 땅이 알아도 판사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재판에 이기려면 판사가 알아야 되는데 판사는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서증이라고 해요. 문서. 뭐 예를 들어 차용증 같은 경우에는 언제 누구한테 돈을 꿔줬느냐.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하면 되느냐? 제가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차용증 해가지고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그 시민 여러분도 그 차용증도 작성하려면 법률사무소 가도 비용이 드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면은 이제 쉽게 작성할 수가 있고요. A4 용지에다가 제목에 차용증 이렇게 제목을 잘 적으시고. 비포는 안 되나요? 비포보다 A4가 좋습니다. 업종 필요 문제 A4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는 돈을 이제 꿔주는 사람. 채무자는 돈을 이제 빌리는 사람. 거꾸로 쓰시면 안 돼요. 거꾸로 쓰면 안 네. 되죠. 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잘 적으셔야 돼요. 주민번호. 왜냐하면 누구한테 꿔줬는지 특정이 돼야 되니까. 그쵸. 최소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는 기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원금, 얼마를 꿔주는지, 이자, 얼마를 받아야 이자 되는지. 되게 세다. 근데 여기서 하나 퀴즈. 이자는 연 몇 %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24%라고 써있는데. 맞습니다. 역시 모범생이거든요. 우리 법에는 최고 이율이 연 24%까지만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정말 급해가지고 뭐 사채를 말해서 100% 꿨다. 네. 약정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24%까지만 갚으면.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이 날짜를 쓰시고 도장하고 사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퀴즈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도장이 좋을까요? 사인이 좋을까요? 도장도 받고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 네, 어떤 도장이 좋을까요? 인감 도장. 인감증명. 그렇죠. 그 인감증명서 같이 받아야 되지 않나요? 더 좋고요. 더 진짜 좋고요. 받아. 예. 근데 돈 빌리다 기분 나빠서 안 빌리고. 요즘에 워낙 기술이 발전해가지고요. 인감 도장도 위조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맞아요. 스캔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는 지장입니다. 지장은 위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누군지 금방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인감 도장 옆에 지장도 같이 영상을 받으시는 찍어놓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네, 영상을. 예, 근데 이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정에 약해가지고 친구나 또 가까운 사람한테 차용증 써라 그러기 좀 어렵잖아요. 그쵸. 그럴 경우에 다른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왜 부동산 거래할 때 보면은 은행 입금하면 그거 자체가 계약
효력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은행 거래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은행 거래네, 여기. 은행은 공신력이 있으니까 네, 당연히 될것 되겠죠. 같죠? 네. 약간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채용증 정도는 아니니까. 네. 어떤 목적으로 돈을 줬는지가 모르니까. 네. 아, 목적. 근데 만약에 제가, 이래서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돈을 이제 보냈어요. 근데 아나운서님이 그걸 저한테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물론 아나운서 우기지 않겠지만, 그거 제가 꾼 게 아니다. 그래서 그냥 준 겁니다. 아니면 뭐 제 뭐 어떤 사업에 투자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마다 행복하다. 이렇게 은행에 보내면은 얼마를 보냈는지만 나오고 그 용도가 특정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간접적인 증거에 불과합니다. 네. 자, 은행 입금증보다 그럼 더 좋은 증거 뭐가 있을까요? 아니, 입금할 때 그 목적 쓰면 되지 않아요? 네,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네. 그 채무자가 그거 당신이 쓴 거고 내가 인정한 거 아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 자, 가끔 차용증을 채무자 안 쓰니까 채권자가 다 쓰고 채권자가 사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같이. 이 증거는 상대방 의무자가 작성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럼 영상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네. 녹음기. 녹음 스마트폰이 맞습니다. 다 있으니까. 그렇죠. 예. 녹음 어떤 거? 몰래. 녹음은 빙고 좋습니다. 괜찮아. 몰래 해도 괜찮죠. 당사자니까. 근데 몰래 하는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혹시 불법이 아니냐 이게 또 나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한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저희 팬 많으시죠? 두 분. 저희 팬이 몰래 저희를 이제 그 무슨 얘기 하나 도청을 한 거예요. 녹음기 설치하고. 그거는 불법이죠. 하지만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몰래 녹음하는 당사자가? 거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당사자가 이 현장에 있는 당사자가 설령 동의를 안 받아도 그거는 이제 크게 처벌이 안 되는데 여기 없는 사람이 도청하는 불법이니까 녹음을 하셔도 되고요. 더 간단한 거는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통화 녹음하시면 돼요. 요즘에 스마트폰 다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친구한테 뭐 언제 갚을래? 그다음에 뭐 언제 이자를 갚을래? 얼마 갚을래? 그거라도 녹음하시면 그게 다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카톡 같은 문자로 한 건 돼요? 그것도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100%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카톡은 사실 누가 보냈는지가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걸 내가 뭐 다른 친구가 분실했는데 이거를 누가 나도 모르게 보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물론 없는 거는 낫지만 카톡보다는 녹음보다 가장 확실한 거는 서증, 차용증이 가장 좋은 증거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차용증 그냥 그거 그렇죠. 스캔해서 이거 스캔해서 받으세요. 되겠네요. 네. 그거 뭐 친구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냥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문제가 전 최근에 된 거 봤는데 텔레그램으로 서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쪽이 지우면 상대편 것까지 지울 수 있다며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렇죠. 지워줄 수도 그런 거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SNS 할 때는. 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금전대여가 이게 금전거래가 대여인지 증여인지 좀 혼동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제 50대 재력가 남성이 있었는데 이제 40대 미모의 여성을 만난 저 거예요. 같은. 네. 근데 이제 모임에서 알게 되는 친해졌는데 이제 50대 재력가한테 40대 여성이 뭐 투자금이 필요하니까 3억만 빌려주세요. 3억만 빌려달라고 하는 3억만. 거예요. 그러니까 또 믿고 이제 호감이 갔던 여성이기 때문에 행복하네. 3억 원을 딱 준 겁니다. 네. 그래서 은행에서 딱 입금한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갚기로 한 3년이 지났는데도 돈을 안 갚는 거예요. 찾아가 보니까 이 여자가 무슨 소리냐? 난 당신한테 꾼 적이 없다. 그럼 저 뭐냐? 주신 거잖아요. 준 거 아닙니까, 네. 당신이? 내가 투자한 거 좋아서 준 아닙니까?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준 거를 법적으로는 증여라고 하거든요. 네. 이 증여와 차용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 작가 재테크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것도 투자 아닙니까? 그 주식이 망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날아가는 거죠. 뭐 똑같은 거예요. 친구가 요즘에 이제 특히 이제 어르신들 이제 은퇴할 때 퇴직금 같은 거 많이 받으시면 꼭 주변에 그 퇴직금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디 좋은 사업이 있다, 아니면 좋은 뭐 무슨 부동산이 있다, 아니면 식당을 하는데 투자해라. 투자를 하는 순간 그 사업이 잘 되면 좋겠죠. 잘 되면 뭐 수익을 받는. 하지만 꼭 그 그런 사업이 건 잘 안 망한다.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네. 투자금은 법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한 거는 그나마 안전한 거는 차용증을 받고 꿔주는 겁니다. 그 사업이 좀 불확실하다.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돈을 이제 그 꿔주는 걸로 하면 나중에 그 사업이 망해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래 용도가 증여인지 투자인지 대여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궁금한 게 차용증이네요. 그렇죠. 가장 확실한 궁금한 게 건 진짜 차용증. 증여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 여성이 마음에 들어서 3억 없어. 원래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런 그렇죠. 경우? 원래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죠. 예. 그럼 내가 세금을 안 냈으니까 그건 증여가 아니다 말하면 되죠. 아니 근데 그 별겁니다. 세금 안 냈다고 해서 뭐 증여는 별개고요. 어쨌든 그 명목이 뭐 호감을 줘서 준 경우에는 이제 증여가 되는데. 자,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친구한테 돈을 꽂았다, 차용증도 받았어요. 근데 안 갚어. 안 갚아요. 뭐 5년, 10년, 15년 지났어요. 그럼 계속 기다리면 될까요? 몇 년까지만 기다려야 될까요? 몇 년? 네. 공소시효 같은 거 있잖아요. 공소시효. 그렇죠. 이제 그 공소시효는 이제 그 형사에서 공소시효라고 하고 네. 민사에서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근데 그 비슷한 몇 년 개념이에요. 정도 돼요? 10년입니다.
10년. 10년이 지나면 네. 법적으로 그 친구에 대한 내 채권이 사라져요. 그럼 소멸돼요. 그거에서 얘기하면 10년만 어떻게 버티면 안 갚아도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10년 버티면 안 갚아도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좀 있으면 10년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냥 받아내야겠어.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해결해드리는 거예요. 카드 같은 거 아니, 있거든요. 여기 법 관련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안 해봤으니까 그런 네. 데는 어딘가 그럼 누구한테 호소를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가시고요. 네. 일단은 10년이 지나기 전에 이제 소송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소멸시효의 취지가 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주장해라. 그래야지 법이 도와주겠다. 10년 동안 방치하면 법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반드시 10년 안에 소송을 하시고. 그럼 말씀하세요. 10년 지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좀? 일단은 가장 간단한 것은 뭐 내용 증명 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용 증명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내용 증명은 6개월까지만 연장의 효력이 있어요. 소송을 해야지 다시 10년이 연장이 됩니다. 소송을 또 해야 돼요? 네, 10년 소송, 되기 전에? 10년 되기 전에. 그러면 내가 9년 8개월에 네. 소송을 하면 10년이 딱 더 앞으로. 네네, 하루 전에만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접수만 하면 되는데, 근데 또 친구 상대로 또 소송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10년을 경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년이 경과됐다. 예를 들어서 1억을 꽂았어, 친구한테. 다음에 장면 와요? 내가 그 아파트에 투자했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어렵게 번 1억이 돈인데. 10억인데, 예.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억울해가지고 잠도 안 오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포기해야죠. 포기하고 잊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억울하시니까 오늘 특히 이제 방송을 보는 시민들께 제가 또 하나 그 법률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 주의점은 뭐냐면 법을 너무 잘하면 안 되니까 그 친구는, 돈을 꾼 친구는 이 방송을 보면 안 되겠죠. 나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이제 밥도 사주고 이제 잘 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돈을 꾼 친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미안하겠죠. 미안하겠죠. 안 갚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아니요. 하지만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 만나신 것 같아요. 자, 일반적인 친구면 미안할 거 아닙니까? 네. 뭐 본인이 또 사정이 어려서 못 갚았겠죠. 그럼 그 친구한테 그 심리적인 거를 좀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야, 친구야, 내가 11년이나 됐는데 너한테 1억 원 꿔준 거 있잖아. 아직도 못 갚아서 너무너무 힘들다. 너 그거 언제 갚을래? 그럼 보통 친구가 뭐라고 할까요? 야, 내가 돈 갚겠다. 벌면 갚겠다. 그래, 언젠가 갚겠다. 너 나한테 쫓아서 귀찮잖아. 내년에 갚을게, 뭐 3년에 갚을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차용증을 받는 거예요. 그날 친구한테. 그럼 친구가, 일반적인 친구는 미안하니까 써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날짜부터 다시 10년이 연장되는 겁니다. 그날이라도? 예, 이 죽었던 권리가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근데 친구가 만약에 차용증 네. 끝까지 안 쓰는 친구가 있죠. 처음부터 안 쓰고 네. 1일도 안 쓰고 예. 그럼 어떻게 해?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친구한테 친구가 1억 원 갚아. 그러면 친구가 1억 원 없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 얼마 있어? 한 100만 원 정도는 있을 거 아닙니까? 나 10원 있어, 10원. 네. 10원도 좋아요. 그러면 100만 원이라도 갚아라. 네. 그럼 친구가 알았어. 그럼 선뜻 갚을게 하잖아. 그때는 현금 받지 마시고 은행으로 받는 거예요. 은행으로 받아가지고 그때는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글자를 적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글자를 적어달라고 하나 뭐라고? 일부 변제. 일부 변제. 네, 아니면 이자 변제. 이렇게 이자 변제. 그 친구가 그거를 쓰고 보내는 순간 다시 또 권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법적으로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죽었던 권리를 살리는 이런 특급 정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도박빚 같은 거는. 네. 깡패들이 와가지고. 네, 난리치잖아요. 맞아요. 갚으라고. 근데 사실 네. 그거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민법에 보면은 이제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경우에 이익을 반환하지 구하지 못한다. 불법 원인 급여를 하는데 뭐 도박으로 사용할 용도라든지 아니, 범죄 용도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돈을 건넨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반환받을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혹시 친구가 뭐 그걸 도박 자금으로 쓸 것 같다 그럴 경우에 절대로 돈을 꿔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이제 어떤 그 친구분한테 우리 여성 친구분한테 돈을 꿔줬는데 그 친구분은 재력이 없는데 남편이 엄청난 부자야. 차용증을 근데 아내가 썼는데 그럼 남편한테 청구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런 경우 연예인분들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있죠, 누구 가끔. 예. 스타라고 스타 엄마다 스타 아빠다 스타 네. 남편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 보고 했으니까 너가 갚아라 이런 경우 네. 있는데 제가 봤던 기사에서는 다 인정이 안 된다고 봤거든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별개의 법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도 일신동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아내가 꾼 거를 남편이 책임질 필요가 없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부모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자녀 대신 더 빚을 갚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꼭 그 사람한테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
같은 몸이지만 남이군요. 그렇죠. 법적으로 남이라고 볼 수가 아니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정책할 땐 다 그런 일가구 기준으로 네. 해서 뭐 한 몸으로 보면서 그렇죠. 돈 빌려주고 받을 때는 따로따로 보네. 예, 철저한 거죠. 그때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소송하면 네.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런 거 소송으로 변호사님이 찾아오면 딱 해결되겠지만 네. 사실 소송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변호사 하는 게 너무 비싸.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예, 요즘 여러분 변호사 문턱 많이 낮아졌고요. 여러분 곁에 언제나 변호사가 여러분 도와주시니까. 그런 거 말고 다른 방법. 예,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내용 증명이 좋아요. 내용 증명. 내용 증명을 보내면은 자 보세요. 친구가 말로 갚으라 하면 안 갚잖아요. 내용 증명 보내면 신기하게도 감동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면으로 받으면 경각심이 생기는 겁니다. 압박감. 그래서 대부분은 갚고 자 그래도 안 갚는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법원에 가야 되는데 뭐 일반적인 소송보다 좀 간편한 방법이 뭐냐면 지급 명령이라고 있어요. 지급 명령. 지급 명령을 이제 법원에 이제 제출하면 법원이 따로 이제 불러주도 않습니다. 서면 심사만 하고 이제 바로 이제 판결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깔끔하죠. 그러면 이제 그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억울하다 그러면 2주 안에 이제 이의를 신청하면 본안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근데요, 판결이 돈을 지급하라고 나왔어요. 네. 그래도 배째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그 와중에도. 네, 맞습니다.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그 돈을 이제 내라고 했는데 국가에서 29만 원밖에 없다고 버티시는 분이 계셨잖아요. 네. 그분. 네, 그분이. 그런 식으로 정말로 그 사람의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은 아무리 판결을 받아도 돈을 실질적으로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재산이 원래 있었어. 근데 재판이 1년, 2년, 3년 동안에 재산을 다 은닉한 경우가 있죠. 돌려놨어. 그럼 그걸 미리 막아야겠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제 보전처분이라고 하는데, 가압류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가압류. 가압류하는 거예요. 빨간 딱지 붙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빨간 딱지 부시는 거죠. 그 사람의 뭐 유체동산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보증금 모든 재산에 대해서 미리 가압류를 하면은 이 사람의 재산을 은닉하는 거를 이제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케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 대표가 아까 제가 부도난 사람 봤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막 투자자들이 몰려오고 뭐 네. 실무자들이 몰려오니까 자기가 그냥 개인 파산해버리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이게 또 법에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그 맹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로 그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 파산하고 면책을 받으면 이게 내 권리가 또 사라져요. 아까 소멸시효 같이 사라져버린 거고, 소멸시효는 제가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파산 면책 때문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원히 내 권리는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 우리가 채권자의 권리 살리기 위한 건데 네. 마지막 이거는 채무자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네.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권리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그 악의적으로 네. 파산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법에서는 이제 지적하신 대로 악의적으로 파산 면책할 경우에는 이제 기각이 되게 규정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정도가 파산 신청하면 이게 이제 면책 허가라고 하거든요. 법원에서 몇 % 정도나 빚을 탕감해 줄까요? 100명이면 몇 명 정도나 인정을 해 줄까요? 20%? 20%. 그렇죠. 이거 엄격한 거. 아나운서님은. 전 거의 다 해주는 걸 봤는데. 맞아요. 거의 대부분이 해줍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해요. 채권자들이 이제 억울합니다. 저 사람이 악의적으로 파산 면책하려고 한 겁니다. 판사님 절대 해주면 안 돼요. 그럼 판사가 뭐라고 그러냐? 입증하세요. 그래요. 뭐를? 입증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악의적으로, 그걸 어떻게 입증해? 제가 또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 이제 상대방이 파산 면책을 악의적으로 이용할 것 같다 그러면 빨리 그 일본의 형사사건이 이용이 돼요. 고소를 하면 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만약에 유죄가 되면은 파산 면책이 불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악의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고, 근데 정말로 그 선의적인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이제 사업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빚이 없다든지 아니면 연대보증을 세워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빚이 많아졌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또 그런 사람도 굳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그런 거 심사해야 될 것 같고, 또 개인회생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제 어떤 그 직장이라든지 급여생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실하게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제 빚을 갚으면은 원금과 이자를 또 탕감받아서 제도가 있으니까 이 제도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첫 번째 이제 기초 강의 시간에 이제 금전 대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작가님, 또 김 작가님 그 유튜브 채널이 또 재테크 전문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딱 두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주식이죠. 아, 지금 주식인가요? 네, 지금 일단 정부의 정책이 네. 부동산은 굉장히 많은 규제를 하고 있고요. 주식은 좀 주식 쪽에 그리고 많이 이제 그런 걸 좀 장려한 것도 있고 네. 유동성 상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죠. 사실 여행을 못 가잖아요. 네. 여행을 못 가죠. 그다음에 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바깥도 잘 못 나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 스트레스를 푸는 것 중에 하나가 소비라는 게 있어요.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제한돼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소비를 그런 스트레스 푸는 것 중에 하나 스포츠 경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것도 지금 잘 못하는 거죠. 못하지, 다 경기가 못하죠. 없으니까. 맞아요. 그럼 그 돈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 어디 갈까? 다 주식으로 가겠다. 근데 또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재력가 분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근데 주식으로 또 돈을 얻었다는 분은 많이 못 받는 것 같아. 대부분이 또 부동산으로 이제 돈을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동안. 있습니다. 아,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죠. 네. 왜냐하면 네. 부동산으로 사람들이 돈을 번 이유는 네. 사실 굉장히 똑똑하셔서 공부를 네. 많이 하실 수도 있지만 네. 부동산은 팔지 못해서 맞아요. 장기 보유. 아, 그럼 일단 아주 좋은 좀 말씀이시구나. 버텨야 되니까. 아,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주식은 사람들이 아니 그냥 집에서 그쵸. 쉽게 파니까. 주식을 큰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아. 30% 오르잖아요. 네. 사람들 막 난리 나. 아, 예. 그렇죠. 빨리 말고 좀. 바로 매도 버튼으로 아, 팔리겠지. 장기 제가 보유. 예전에 모 주식을 2만 원대 샀어요. 네. 지금 그 30만 원이에요. 그래요? 다 팔았지 나. 네, 야. 2만 2천 원에 팔았지 나는. 아, 그래서 그렇군요. 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맞아요. 자, 어찌됐건 근데, 어쨌든, 그, 뭐,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재산이 1호는 바로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부동산 뭐 소유뿐만 아니라 전세만 해도 그 전세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이게 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보셔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실제 사건이거든요. 그 수도권에 이제 큰 오피스텔을 이제 통째로 갖고 있는 건물주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세입자들 100명 계속해서 관리하다 보면 굉장히 귀찮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무소 직원을 맡긴 거예요. 그 사람한테 당신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시오. 그리고 나한테 돈만 주시오. 알겠습니다. 해서 그 사람한테 수수료를 주고 이제 하는데, 근데 100명의 그 오피스텔이 이제 좋았나 봐요. 100명의 이제 세입자들이 좋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 앞에 이제 전세금 1억씩 받으면 100억이잖아요. 100억이죠. 그럼 100억을 딱 받으니까 이 직원이 욕심이 생긴 거야. 튀었구나. 그래서 그 돈을 내가, 아니, 바로 튀진 않고, 그 돈을 내가 좀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데, 이 방법이 있구나 해서 80억을 자기가 갖게 된 거예요. 자,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사기꾼이? 여러분이 사기꾼 한번 해보세요. 합법적으로 그래도 교묘하게. 합법적으로? 합법이 있나? 아니, 그러니까 그나마 합법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월세 돌렸나요? 그렇죠. 월세로 계약을 이중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월세 보증금은 이제 싸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요즘 월세 전세가 집주인한테는 없으니까 월세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라고 앞에 1억이 아니라 2천만 원씩만 줘서 20억씩만 주고 나머지 80억을 그냥 자기가 가진 거예요. 저희 뉴스에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예. 자, 이게 또 실제 이런 일인데 근데 2년 동안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다 믿은 거야. 왜냐하면 돈을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꼬박꼬박 또 월세를 낸다? 줘요, 집주인한테. 네.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2년에 난리 난 거죠. 이 세입자들이 이제 100명이 집주인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이런 계약을 맺은 게 없다. 그래서 난리 나가지고 그 직원을 찾아가 보니까 사무실은 폐업이 됐고 집을 찾아가 보니까 이 사람은 이미 한 달 전에 외국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못 받습니다. 못 받나요? 법적으로 받을 방법이 있어요? 자, 집주인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건에서 과연 누가 가장 과실이 많을까요? 집주인. 집주인도 과실이 있지만 세입자도 과실이 있는 집주인이 자기 건 자기가, 세입자도 마찬가지죠. 자기 보증금이니까 자기가 지켜. 세입자가 자기 권리를 지켰어요. 맞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요새는 진짜 얼굴 안 보고 계약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주인이 누군지 어떻게 확인해요? 솔직히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도 알 수도 없고. 대리인이 오잖아요. 예, 그렇죠. 대리인이 오죠.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면 돼요. 네. 부동산 등기부를 보면은 이 누가 소유자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샘플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부동산 가면 떼주던데. 네, 등기부 등본 있잖아요. 다 보실 줄 아시죠? 네. 여기에 보면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갑구를 보시면 누가 소유자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구에 보면 여기 볼까요? 홍길동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주소도 나와 있고. 그러면 여러분하고 계약하려는 그 집주인이 진짜 홍길동이 맞는지 신분을 확인하면 되지. 뭐를 보고? 신분증 보고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름하고 주소하고. 그리고 돈도 현금으로 주지 마시고 반드시 홍길동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가짜 주인한테 속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셨지만 홍길동이가 바쁘고 남편이 바쁘면 대리인으로 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 중개소라든가 네. 오피스텔 전체를 발행해주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소유자가 남편인데 남편이 너무 바빠. 와이프가 대신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와이프인데 여기 보세요. 나는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다 서로 내밀어서. 근데 이래서 전세가 5억짜리인데
내가 좀 급하니까 4억 5천만 받을게. 대신 현금으로 줘. 이런 경우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5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웬일에서 4억 5천만 원을 그 부인한테 다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를 딱 갔는데 집주인 남편이 찾아왔어. 어떻게 된 거냐고. 당신 누구냐고. 뭐냐? 난 당신 아내랑 계약했다 그랬더니 아이고 큰일 났네. 이혼 소송 중이다. 이혼 소송 중에 원수 같은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 돈 갖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말고 대리인하고 계약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인감증명, 인감도장 하는데 이 부부끼리는 또 인감도장 금방 가져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인하고 확인하시고 자 부득이 대리인하고 왔다. 그럼 확인하셔야 돼. 누구한테? 본인한테. 이 계약 사실 한 적이 있는지. 어떻게? 전화로 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저는 영상 통화한 적은 있어요. 영상통화 더 좋아요. 야.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네. 한번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좀 전문적으로 알아요. 뭐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어요? 나냐면 어쨌든 대리인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와이프든 네. 아니면 정말 그걸 관리해준 실장님이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대리인 신분증 확인하고 그렇죠. 대리인의 그런 것도 이제 얼굴도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임대인 네. 임대인의 신분증은 당연히 받아서 사본을 꼭 하셔야 되고 인감도장 네. 인감도장 증명서 그다음에 그 임대인과 또 전화 통화까지 해야 돼요. 근데 되게 여기서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제가 이걸로 변호사까지 상담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네. 대리인과 계약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까지 다 철저하게 해도 네. 집주인이 그때 통화했던 사람 내가 아닌데?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음성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세입자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할 수 여기인데 있는, 네. 여기까지 가도 대리인과 계약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게 그때 제 결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성통화보다 영상통화가 그나마 좋아요. 영상통화에서 얼굴 확인하고 거기서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까지 확인했는데도 정말로 아주 사기꾼한테 속았다. 그럼 소송에서 내가 이길 가능성이 높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저랑 그 세입자랑 시간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네. 대리인을 제가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네. 영상통화 제 얼굴 보시더니 얘 이렇게 네, 그렇게 하여튼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보통 이제 부동산 계약을 이제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계약금 보통 몇 퍼센트 정도 내죠? 10% 보내는 저는 10% 이것도 궁금한 게 네. 저 이렇게 가끔 10% 보내놨는데 사람이 마음 변심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집이 네. 비싸 네, 네. 그래서 바로 취소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정말 네. 하루도 안 돼서 네. 이거 거의 못 돌려받는다고 버티던데 맞나요? 일단 계약금은 이 계약서에 보면은 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단 계약금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뺏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10%는 그냥 주는 거예요? 10%는 그냥 주는 거고 받은 사람 입장에서 100을 이제 상환하면은 계약은 적법하게 이제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구나.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중도금까지 받은 경우가 문제예요. 그 중도구 지불한 후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수도 있죠. 아니, 폭등했는데 반대로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폭등하면은 집주인이 안 팔려고 하겠죠. 폭락하면 사는 사람이 안 하려고 하겠고. 그렇죠. 요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자, 이때는 계약 해지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는 중도금을 포기하더라도 예. 포기하더라도 중도금을 계약 해지 안 100을 된다. 주겠다, 3배 주겠다, 법적으로는 된다. 해지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러면 만기 때 줄 돈이 없어요. 네. 그래도요? 그래도, 예. 그럼 감옥 가야죠. 감옥은 안 가고, 선생님 이렇게 감옥을 쉽게 얘기하세요. 채무가 생기는 건 맞지만, 그래서 신중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계약을 빨리 해지하시려면, 네. 중도금을 받기 전에 해지를 하셔야 됩니다. 중도금을 받은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지가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중도금 다음에는 잔금을 내잖아요. 네. 근데 잔금을 지급했으면 그러면 저 집이 완전히 내게 되는 건가요? 노. 등기해야 돼. 네. 등기해야 되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계약금도 내고 중도금까지 이제 지불하고 이제 잔금만 남았어요. 등기까지 남았는데 그 사이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집주인이 그 집 담보 대출로 90%를 대출을 받은 거예요. 제2금융까지해서. 그 약간의 시차에. 네, 그 시차에. 그래서 이 집주인이 돈을 안 갚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근데 나쁘다. 매수인은 정말로 이 집을 사고 싶어. 중도까지 다 냈고. 자, 누가 이길까요? 경매에서는 누가 돈을 먼저 받아갈까요? 돈이 받겠죠. 저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은행이 등기를 우선인 거예요. 기준으로만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등기가 돼야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니까 여러분 뭐 잔금까지 됐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빨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까지 잘 됐는지 확인하셔야 그렇죠. 돼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꼭 이 질문 해달라고 네네. 겁니다. 어떤 겁니까? 그러면 그 잔금 이전에 네. 그 보통 이제 계약서에 특약사항에다가 특약에. 잔금 이전에 네. 대출을 하지 못한다라는 걸 넣었어요. 서로 합의해서. 네. 그런데 집주인 대출했어요. 네. 이런 경우. 아, 좋은 지적이세요. 이렇게 항상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약을 잘 적어두시는 게 좋은데, 그거는 이제 부동산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네. 전세 같은 경우도 중간에 그 집주인이 대출받는 게 굉장히 낭패를 볼 수가 있고, 해제도 어렵기 때문에 특약에 반드시 기재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기재하느냐?
만약에 등기되기 전까지 추가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약금 100을 상환해 주세요. 이렇게 특약을 딱 적으면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적는 사람이 이긴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뭐든지 다 문서화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뭐든지. 그리고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맨날 외박하고 늦게 들어오면 미안하다고 해서 명품백 사준다고 말로 하잖아요. 우리 남편 그래요. 다음날 아무리 아내가 명품백 사달라고 해도 안 사주면 안 그만이면 사줘. 어떻게 하느냐. 빨리 특약 계약서를 받으시는 거예요. 메모를 이렇게 합니다. 그게 통하겠습니까? 네, 이거는 농담이고요. 네. 자, 임대차를 좀 보겠는데요. 요즘에 또 전세, 임대차도 굉장히 또 말이 많잖아요. 제가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 집에 근저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대출이 되게 많이 껴있어요. 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도 되나요? 그게 불안하죠.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집값이 10억이다. 10억인데 대출이 5억 원 이상이다. 50% 이상이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돼도 한 90% 정도의 낙찰이 되지만 일반 주택 같은 경우나 좀 낡은 집 같은 경우는 이게 5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럼 10억인데 예를 들어서 4억에 낙찰됐다. 근데 내 전세금이 5억이다. 그러면 1억 원을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대출이 많은 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대출이 많은 집은 또 무슨 또 장점이 있느냐? 집값이 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세가 싸죠. 세가 싸죠. 네. 그럼 나는 꼭 그 집에 들어가고 싶어. 근데 10억짜리 집인데 나는 5억이 전세금인데 불안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나마 좀 안전하게 하려면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또 설정을 할 수 있나? 그러면? 이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가에서 이제 시행한 제도인데요. 네. 그 보증보험을 들 수가 있어요. 전세금 보증보험을 이제 들면 되고, 이제 보험을 안 든 경우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5억 원이라는 큰 돈이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걸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는 거예요. 위험을 낮추자는 그러니까 거죠. 보증금을 줄여라. 그렇죠. 1억 정도로 낮추면은 최소한 1억보다는 넘게 이제 낙찰될 수가 있으니까 보증금을 낮추는 방법이 될 수도 하나의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그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세 가지 요건을 꼭 충족하셔야 되는. 첫째는 주택을 인도받고 실제로 거주해야 됩니다. 네. 가끔 가짜로 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이사 후에 전입신고를 주민센터 가서 하셔야 되고. 확정일자 받아야 주민등록까지 맞춰야 되고, 말씀하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네. 약간의 미묘한 네. 구멍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예를 들어 제가 보통 이제 이사하는 날, 네. 이사하는 날 이제 내가 집을 다 들여놓고 네. 잔금을 다 치르고 네. 그 다음에 그 동사무소 가서 네. 전입신고와 네. 확정일자 받잖아요. 네. 근데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효력이 발생하는 게 네. 오늘 이사를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예요. 네. 근데 그 오늘 집주인이 네. 대출을 받으면 네. 그 효력은 대출 네. 효력은 지금 당장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세입자로서는 억울하죠. 지금 등기부 등록까지 다 뗐는데 네.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예. 요즘 키 작가님이 이제 많은 사람을 알고 계시는데. 많이 당하죠. 당하지 않았어요. 많이 인터뷰 하시니까, 예. 이제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이제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제 그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확정일자는 당일이 아니라 이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은행 대출은 당일부터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같은 날짜면 은행이 앞서서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것도 법을 고치자는 움직임이 많지만 법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법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확정일자를 하시고 확인하실 게 그 다음날도 등기부등본 꼭 떠보셔야 됩니다. 등기부등본 보면 을구에 대출이 언제 됐는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계약 했다, 확정일자 받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꼭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확인했어요. 네. 그 다음 대출했네? 네. 그 확인한다고 해서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나올 수도 없고. 집주인은 뭐라고 하냐? 아니, 내 집에 내가 대출 받는데 뭐가 문제느냐.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계약서에 특약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죠. 만약에, 추가로 대출 받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 계약금 뭐 전세금 100을 물어달라. 이렇게 특약을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가? 요즘에 최근까지도 전세 낀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세입자는 나는 2년 동안 계약을 했어. 네. 근데 그 다음 주인이 들어와서 내가 이 네. 집에 들어와 살아야겠습니다. 네.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있죠.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세입자를 보호하려고 이제 주택임대법이 있는데 그걸 대항력이라고 해요.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집주인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가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뀌어도 내가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집주인이 대출을 계속해서 안 갚았다. 그러면 경매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경매되면은 이 세입자가 전세금하고 보증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순위가 1순위에 되는 거죠. 그 순위를 결정하는 게 확정일자 날짜와 은행의 대출일자를 보시면 되고요. 확정일자는 은행 대출일자보다 최소한 하루는 앞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이제 은행보다 후순위가 된 거예요. 2순위나 3순위가 됐어요. 예를 들어 전세금이 5억이다. 근데 이제 그 집은 뭐 5억에 낙찰돼서 은행에 다 가져가려고 그래.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국가에서는 마지막으로 세입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줘. 소액 보증금 중에 일정액은 우선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소액이라 하면 얼마가 소액이에요? 소액은 이제 법령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3,700만 원까지는 우선해서 아무리 후순위더라도 우선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이제 과밀 억제 권역은 1억 원 이하에서 3,400만 원까지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가 있고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까지 기타 지역은 5천만 원에서 1,700만 원까지는 무조건 1순위로 받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법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네. 보증금 1억짜리가 얼마나 그렇죠. 됩니까? 네. 예. 상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뉴스를 하니까 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네. 자꾸 막 바뀌고 예, 예. 세지고 이래가지고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가장 큰 핫 이슈가 또 주택임대차법이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말도 많고 그랬는데 어찌됐건 세입자를 위해서 이제 많이 개정이 됐는데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했다는 겁니다.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2년을 보통 살면 나가야 되는데 한 번 더 살고 싶다고 집주인한테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집주인은 그걸 받아줘야 되거든요. 무조건이요? 네, 무조건.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이 돼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내가 생겼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하면 괜찮잖아. 그거는 그렇죠. 예외적으로 다만 집주인이 내가 살겠다. 그러면 그 경우에도 뭐 집주인한테 살지 못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해서 살 수가 있는데 또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집주인이 이제 세를 많이 주는 사람을 드리기 위해서 멍청. 세입자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고 해놓고서 다른 사람을 들여오는 경우에 세입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네. 그 경우에는 이제 집주인 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갱신할 경우에 이제 집주인이 세를 막 올려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뭐 2년이든 4년이든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또 집주인이 이 보증금하고 전세금 없다고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다음 사람이 들어와야 주겠다.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법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다음 사람이 꼭 들어와야만 내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계약서에 돈이 없는데 분명히 어떡해. 2년이 지나면 받을 수가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은 실제로 돈을 안 준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내가 돈을 받을 거로 기대하고 다른 집에 또 이사를 가려고 계약을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난감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은 새 집을 계약하기 위해서 내가 주소를 빼앗아서 그 집에 주소를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돈을 절대 받기 안 돼요. 전에는 그렇죠. 빼면 안 돼요. 돈을 받기 전에 주소를 빼는 순간 내가 대항력과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주소, 내 몸은 하나인데 이 집에 또 주소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주소는 하나인데 두 개를 가릴 수도 없고. 내용 증명. 네, 내용 증명을 보내도 되고요. 내용 증명 보내도 안 주면은 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지방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은 이 등기부에 세입자 누구라고 임대차 등기가 딱 이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이사를 가셔도 이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집주인 돈 안 주죠. 그래도 안 주면은 이제 재산을 찾아서 가압류해야겠죠. 가압류. 네, 가압류하면은 또 주는 경우가 있고 가압류 했는데도 안 줘. 안 준다. 그러면 법원에 또 지급 명령을 또 신청하면 되겠죠. 그래도 안 주면은 정식 재판을 하면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등기부등본과 네. 집주인과 이런 걸 명확하게 하긴 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 뒷단계까지 가면 네.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고 돈 받는 것도 피곤해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의 소중한 부동산, 그 다음에 전세금 꼭 지키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꼭 여러분 확인하시고 계약서도 꼼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찬 변호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혼인, 이혼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서 또 결혼 생활 때문에 힘든 분 많이 또 보셨죠? 네.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왜 싸우는지 참. 이 결혼도 사실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결혼 잘하면 정말 행복하고 우리 아드님 같이. 또 결혼을 잘못하면 이게 평생 또 불행하더라고요. 우리 김 작가님은 또 마음에 드실 때 여성을 많이 만나보셨나요? 많이.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아직 많이 안 됐는데. 잠깐 어질어질합니다. 과거에 뭐 몇 번의 연애를 했었고요. 네. 현재는 뭐 연애를 하고 있고. 아, 그래요? 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예. 또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이 또 요즘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근데 이 결혼도 잘해야 되죠. 잘못하면 굉장히 이제 낭패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또 혼인 무효, 혼인 취소가 또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50억 원대의 재력가가 있었는데, 이제 병이 깊고 치매가 왔으니까 간병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간병인이 이 그 남성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3달 만에 혼인신고를 해서 난 당신의 부인이 되겠다. 그래놓고서 이 재력가가 사망하자 이 부인이 상속을 받잖아요. 그렇죠. 50억 원을 상속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 법원에서는 그 치매 환자를 상대로 혼인신고한 건 무효라고 해서 이 혼인 무효가 된 경우가 있었고요. 혼인 무효가 되면 완전히 이제 혼인 기록이 또 없어지고 거죠. 네. 혼인이 무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최근에 이런 또 사건이 있었어요. 이 90억 원대의 재력가 83세의 남성이 있었는데 61세의 여성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네. 또 이 여성이 또 접근해가지고 이 남성한테 자기한테 좀 토지를 달라고 해서 토지 양도 증서를 받고 이 남자가 또 치매가 있었거든요. 아, 왜 이렇게 돈 많으신 분들 자꾸 치매 그게 말이에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봐. 네. 그래 놓고 또 유언장에는 이렇게 쓴 거예요. 모든 재산은 이 여성한테 주겠다. 다른 자식한테 안 준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해놓고요. 나머지 재산 90억 원대의 토지를 다 자기한테 받고서 이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혼인 무효로 제기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재산 다 처분한 뒤잖아요. 그니까요. 그 사람 잡아봐야 재산 다 은닉한 경우에 잡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혼인무효를 미리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이제 인정되는 제도가 뭐냐면 성년 후견인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치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고령의 분들이 이런 사기를 당할 걸 예방하기 위해서 성년 후견인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믿을 만한 사람, 뭐 법률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를 재산 관리인을 선정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사기 당하는 걸 예방할 수 있으니까 성년 후견인 제도도 꼭 한번 기억하시면 돼요. 자식은 안 되나요? 본인도 됩니다. 자식도 되고 가족도 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이혼하고 네. 혼인 무효가 다르다는 걸 알겠어요. 네. 이혼은 혼인이 있었는데 네. 헤어지는 거고 그렇죠. 혼인 무효는 혼인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그렇죠. 혼인 취소도 있잖아요. 혼인 취소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속았다는 거예요. 혼인 무효랑 혼인 취소 또 달라요. 예, 우리 연애할 때는 좀 과장해서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남자 같은 경우에 좀 능력 있어 보이고 싶어 하고 여성분은 뭐로 과장할까요? 좀 예뻐 보이지 않아요? 몸매?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동물들도 네. 그런 이제 그렇죠. 서로 잘 보이려고 네, 막 그렇게 되면 이제 막 더 주장하고. 예를 들면 화장 지우면 정말 아닌데 엄청 예를 들어서 약간 다 농담인데 네. 어떤 남성이 이 여성이 마음에 들어서 예뻐서 이제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가서 이제 샤워하면 다 이제 지워지잖아요. 네. 다른 사람이 있는 거야. 나 속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취소소송하면 될까요? 그건 안 되고요. 그건 안 되죠. 우리 법에서는 결혼할지 안 할지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속이는 경우를 혼인 취소는 인정합니다. 예를 중요한 들어서 거. 학력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이제 그 남자친구가 본인이 서울대 나왔다. 그리고 변호사다. 이렇게 이제 여성한테 얘기하고 사기네, 사기. 능력남이라고 좀 훤칠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가 출근도 안 하는 거야. 맨날 집에서 놀고 있어. 어떻게 된 거냐? 사실 나 고백할 게 있어. 뭐야? 나 백수야. 그리고 뭐 대학교 나온 것도 다 거짓말. 왜 그랬어? 이러면 널 너무 사랑해서 그렇죠. 널 잡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 혼인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취소구나. 혼인 취소. 속았다는 건 취소거든요. 취소군요. 비단 남자가 속인 게 뿐만 아니라 여자가 속일 수도 있고 굉장히 그렇죠.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김 작가님이 어떤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었는데 다 속인 거예요. 뭐 가족 관계, 뭐 그다음에 뭐 학력, 직업 다 속았어요. 근데 뭐 김 작가님은 너무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용서해 주실 건가요? 힘들죠. 누구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냐, 얼마나 사랑하냐.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냐.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그 남성이 정말로 여성을 사랑했어요. 여성이 이제 뭐 정말로 외모도 아름답고 그다음에 성격도 착하고 그렇게 또 이제 시부모님한테 잘하고 만점짜리 아는 거야. 너무 잘하고 참한 거야. 근데 이 아내한테는 한 가지 좀 미스테리한 게 있었어. 주말만 되면 어디를 가요. 아내가. 그래서 아내 어디 가냐 했더니 친구 만나러 간다는 거야. 그래놓고 1박 2일 그냥 오는 경우도 남자 있고. 있는 거 아니야? 남자 있는 거. 남자가 네. 있나? 이제 속았나 그래서 이제 한편은 이 다음 주 주말에도 이제 간다고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미행을 했어요. 아내가 어디를 가냐. 자, 근데 아내가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놀이공원을 간 거예요. 놀이공원에. 애가 있나? 놀이공원 딱 가니까 어떤 꼬마애가 엄마 하면서 자기 아내한테 달려오는 그런 거 거예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딱 이제 현장에서 아내를 잡고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제 펑펑 울면서 사실은 젊었을 때 어떤 남자를 만나서 애가 생겼는데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애를 낳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집 살림은 아니고. 그렇죠. 네. 옛날에 과거에. 네. 근데 그 애를 차마 잊을 수가 없어서 일주일마다 만나는 거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 혼인 취소가 되는 거죠. 혼인 취소인가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학력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정말 아이라든가 정말 네. 크나큰 것들을 그렇죠. 얘기했는데 네. 제가 좀 사소한 것들 네, 어떤 게 제가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고민을 또 사실 이 대한민국에 좀 이 정도 고민을 한 1000만 정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요? 제가 사실 살짝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탈모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알것 같은데? 탈모가 살짝 있습니다. 최대한 감춘 거예요. 제가 직접 탈모 지금 겪고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여쭤볼 수 있는 자기를 또 건데 디스하시면서 실제로 또 대한민국의 탈모 인구가 1000만이에요. 어. 많아졌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 이 신체적인 것도 숨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기가 뭐 가발을 쓴다거나 제가 좀 심해지면 가발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숨겼어요. 어쨌든 속였어요. 근데 나중에 딱 결혼하고 내가 공개했어요. 요거 어떻게 됩니까? 아 실제로 잠깐 그런 상담이 있었어요. 어떤 여성분이 왔는데 남편이 완전히 탈모예요. 소위 말하는 그 대머리였던 거예요. 근데 전혀 몰랐대요. 정말 가발 써서 잘 몰랐는데 나와가지고. 완전 신혼여행 가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배신감이 든다. 이혼을 하고 싶다. 혼인 취소하고 싶다. 될까요? 아 모르겠는데. 애매하죠. 사람 생긴 거 갖고 그러면 어떡해. 아,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안 되고요. 제 지인 중에 한 분도 남자분이 굉장히 탈모가 심했는데 처음에 가발 쓰다가 연애 중에 이제 고백을 했대요. 근데 다행히 여자친구가 따뜻하게 다 이해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도 전통 홀레 해가지고 이거 모자 쓰고 모자 하잖아. 쓰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막 내가 너무 아름다워. 네. 여자가 아름답고 근데 나는 항상 자연미인이라고 강조했어.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다 고친 거야. 다 있어. 지금 보통이 네. 아니고 거의 중독 수준으로 했어. 어? 그러면 혼인 무효가 되나요? 실제로 중국에서 그것 때문에 혼인 취소하겠다, 아, 이혼하겠다, 취소. 그 소송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아직 네.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너무너무 심하게 네. 했어. 알고 보니까. 근데 그거 만약에 혼인 취소 인정하면은 또 우리가 또 성형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상당수 여성분들이 또 긴장하니까 네, 그건 안 되고요. 아, 성형 사실 자체는 이혼 사이나 혼인 취소가 안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결혼도 종류가 많이 있고, 우리 남녀가 만나면 요즘 젊은 사람들 동거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데 동거 많이 하는데. 동거도 있고 혼인신고 안 하는 네, 경우도 많고. 사실혼도 있고 법률혼도 있고 뭐가 다르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부가 만나서 결혼식까지 하고 혼인신고까지 하면 완전한 법률혼이 되는데 결혼식을 했는데 혼인신고 안 하고 산다? 그럼 사실혼. 사실혼.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산다? 그럼 동거. 이렇게 보면 되고요. 법이 보호하는 게 다 달라요. 동거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뭐 위자료 재산만을 받을 수가 없고요. 사실혼은 법이 보호를 해줘요. 언제? 같이 살 때는 뭐 부양료 같은 거 청구할 수 있고 혹시 헤어지게 될 경우에는 위자료와 재산만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다만 사실혼은 보호를 못 받는 게 있어요. 상속이 안 될 것 같아요. 상속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상속이 안 돼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 굉장히 이게 상당히 많이 오는데 뭐 20년, 30년 동안 같이 살았다고 이제 하시는 어떤 아내분이 남편이 그동안 이제 5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럼 좀 억울하겠다. 근데 이분이 재혼이셨거든요. 남편의 원래 그 자녀들, 전체 자녀들까지 다 키워줬어요. 20년 동안. 정말 잘 키워줬는데 50억 재산 다 자녀한테 가고 그럼 자녀가 도의적으로 그 새엄마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잘 키웠다면서요? 네. 안 준다. 또. 안 줘요. 제가 10분을 상담하면은 10분 중에 9분은 못 받았대요. 돈. 근데 한 번은 받았대요. 50억 중에서 얼마 받았는 줄 아세요? 100만 원 받았대요. 왜? 그 집에서 나가라고. 쫓겨나는 이사 비용 받은 경우예요. 이사 100만 원 갖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한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되게 바랍니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즘 맞습니다. 사실혼이 진짜 굉장히 많거든요. 많습니다. 요새는 뭐 집값 때문에 대출 받으려고 그러니까요. 또 혼인신고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상속은 안 되지만 헤어지게 될 경우에는 위자료 재산만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자, 근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내분이 한 20년 정도 살았는데 그동안 이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남편의 사업도 도와주고 남편이 재산을 많이 이제 벌게 된 거예요. 불려줬어요. 네. 근데 남편이 계속해서 무시를 하고 뭐 때리기도 하니까 이제 헤어지겠다 해서 사실혼 해소 소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까지 이제 해달라고 해서 찾아오셨는데 그러면 사실혼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부라는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 혼인신고도 안 돼 있고 서류상으로는 없고 사진. 근데 결혼식도 안 한 경우가 있어요. 가끔 사진이 없다. 그러고 보면 저도 결혼하고 남편이랑 사진 찍은 적이 거의 그러니까 사진도 없다. 그러면 애매해요. 그럼 실제로 법정에서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판사님 저희 부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동거만 했어요. 재산 못 줍니다. 재산 안 주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사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고민했는데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부부가 고급 실버타운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실버타운 들어갔을 때 입소 신청서를 쓰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쓰셨어요? 부부라고 썼대요. 그럼 그걸 빨리 가져오시라. 그걸 딱 법원에 내가지고 사실혼 인정받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부부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진이라든지 서류 같은 거 이걸 제출하면 되고요. 이것도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호칭이 중요한데요. 우리 연인끼리는 뭐라고 불러요? 오빠? 자기야, 오빠 그러죠? 부부끼리는 뭐라고 불러요? 무슨 아빠, 네, 애기 아빠. 퉁명스럽게 그게 뭐 여보 당신 하잖아요. 그거를 대화를 녹음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거가 없다 그러면 오늘 저녁이라도 집에 가셔가지고 여보 당신 식사하세요. 뭐 씻으세요 이런 거를 녹음하면 그것도 아예 증거가 될 수가 누구 있고요. 아빠도 되나요? 누구 아빠? 누구- 나는 여보 당신. 여보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정식으로 이제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제 부부가 잘 살면 좋지만 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 폭행을 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무시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예전에 저희 사무실에 어떤 이제 중년에 아주 그냥 정숙하신 그 부인이 찾아오셨는데 이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누구냐? 재력가였어요. 이제 재력가인데 굉장히 큰 재력가였는데 남편이 이제 겉으로 사회에서는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만 집에만 오면 그렇게 아내를 무시하고 막 퍼본다고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다. 또 이혼 소송을 실제로 했거든요. 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패소했어요. 왜냐?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누가 어떤 아내가 사실 다 살면서 녹음하고 맞아요. 하겠어요. 맞아요. 증거가 없고 또 더 황당한 건 뭐냐면은 이 남편이 이제 아내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법정방 가면은 아내 너무 잘하죠. 판사님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죠. 막 짜증나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혼이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혼이 기각이 됐어요. 뒤집어져 놓으시네. 그래서 기각이 돼서 오셨어요. 이렇게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이제 두 가지의 제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미국이라든지 뭐 외국 같은 데 보면은 뭐 이혼 때문에 막 이혼해줘 안 해줘 싸우는 게 거의 못 보셨죠. 그냥 걔네들은 소위 말해서 쿨하게 이혼이 그냥 돼요. 그냥 우리 이혼합시다 그러면은 파탄만 되면 이혼이 되는 걸 파탄주의라고 해요. 파탄. 그러니까 1년 정도 마음이 식어도. 별거를 하면은 법원에서는 누구 잘못을 안 따지고 그냥 이혼을 해주는 게 파탄주의를 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이 파탄주의를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 유일하게 유책주의라고 해가지고 파탄만 된다고 이혼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혼을 당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민법 840조에 6가지 뭐 외도를 했다든지 폭행을 했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걸 또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혼이 되는 게 우리나라인데 귀찮아서 안 할래. 네. 자, 문제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미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서로 증거를 내서 상대방이 잘못했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잘못해 인정하나요? 아닙니다. 원과 점 서로 막 이렇게 감정 싸움이 심해져가지고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을 외국처럼 바꾸자 이런 또 이제 움직임이 있고요.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2015년 판례거든요. 그 남편이 64세의 사업가였어요. 네. 재력가였는데 아내는 63세의 주부였는데 자녀가 3명이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너무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13년 정도 별거를 한 네, 거예요. 뉴스에서 한 것 같아요. 근데 남성은 그동안 다른 여성과 혼외자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혼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다 기각이 됐고 대법원에 마지막에 올라갔는데 이제 대법관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전원합의체라고 하거든요. 우리도 이제 외국처럼 좀 법을 판례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파탄주의를 바꿔야 되느냐 이제 회의를 했는데 자 13명이 회의를 해가지고 과반수가 되면 통과가 되는 거지. 거의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이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6분은 파탄주의로 가자. 판례를 바꾸자고 이제 의견을 내셨어요. 네. 그리고 6분은 아니다.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된다. 아직은 시기상조자. 자, 6대 6이 됐거든요. 그럼 맨 마지막에 캐스팅 대법원장님이 이제 하시거든요. 대법원장이 어때가 하셨냐면,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는 좀, 이혼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분위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혼이 안 됐습니다. 기각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분 아니에요? 네, 그 아, 유명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법원에서 조금 이제 그 예외 사유를 넓혔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상대방도 옥이나 보복 때문에 안 해주는 경우나 아니면 별거가 너무 오래되거나 아니면 충분히 이제 집에 뭐 생활비서라든지 배려 의무나 그다음에 축출이혼 옛날에 축출이혼 때문에 이혼이 안 됐거든요. 아내를 축출하면 안 된다. 그런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례에 나오는 것들이 네. 다 재력가네요. 예. 이게 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 이유가 있어요. 네. 이인차 변호사님, 의뢰인들 다 재력가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뭐 재력가분들이 또 소송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뭐가 재력이 있어야지 나누겠지. 아, 그렇죠. 다툴 게 있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그게 아세요? 일단 재택 관심 많으시잖아요. 불경기에는 이혼도 많이 안 하세요. 아, 이 코로나19 때 정말로 저희 사무실에 상담도 없었고 이 변호사들도 별로 그 이혼 사건 상담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경기가 어려우면은 이혼도 안 해요. 맞아요. 뭐 사회활동을 하고 뭐 다른 사람 만나고 뭐 사건 사고도 치고 아니면 또 이혼해서 또 뭐 새롭게 또 집을 마련하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사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근데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떤 얘기요? 코로나19 때로 인해서 네. 이게 이제 재택근무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바깥에 나가는 것도 줄어들고 네. 그러면서 부부간에 대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싸우는 시간이 늘어나고 네. 이혼이 증가할 수 네. 있다는 이게 나왔었는데 요거 팩트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좀 바뀌긴 했는데 지나면 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혼율이 쭉 줄었다가 네.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집에 있으니까 싸움이 많아서 다시 늘어났다는 또 걸 출산율이 통계를 했습니다.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집에 있다 보니까. 네, 나이가 좀. 자, 이렇게 이제 이혼을 또 하려면 제가 또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폭행을 당했다. 그럼 어떤 증거가 이제 있을까요? 사진 찍고 병원 가서 진단서 끊고 그렇죠, 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폭행을 받은 상해 진단서가 좋고요. 상해 진단서. 외도를 했다. 예를 들어서 외도는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블랙박스. 그래 봤어요. 아, 좋습니다. 또. 요새 뭐 안 되는 게 옛날 뭐 모텔 덮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옛날에 이제 흥친소 막 이제 네. 고용해가지고 막 찍고 했는데 사실 그건 불법이었거든요. 그래요? 그거 조심하시고 이 증거가 합법적인 증거하고 불법적인 증거.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의심스러워서 배우자의 핸드폰을 몰래 봤다. 괜찮을까요? 휴대폰 정도는 좀. 휴대폰 컵밖에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자, 근데 만약에 비밀번호가 걸려있다. 그건 안 돼요. 안 되죠. 비밀번호 걸려있는 거 풀리면 안 되고, 안 걸려있으면 그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럼 블랙박스 말씀은, 블랙박스는 괜찮아요. 블랙박스는 이제 뭐 부부 공동재산이라 봐서 보는 것도 괜찮고, 네. 근데 블랙박스가 아니라 차에 몰래 위치 추적 장치 달았어요. 무서운데. 아 그건 안 돼요. 네. 그건 안 된다. 네. 그거는 이제 불법이니까. 자, 이제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 개념이고, 그렇죠. 사실 위자료는 상대방이 잘못해서 청구하는 금액인데, 법원이 그렇게 많이 인정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대 중요한 게, 3,000만 원? 그렇죠. 3,000원에서 뭐 10,000원, 5,000원이고요. 중요한 게 재산분할이거든요. 네. 재산은 워낙 규모가 또 크고 집값이 또 많이 나가면 네. 그거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인 중에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형성, 유지, 증가한 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건데, 자, 그러면 재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작가님. 뭐, 좀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이 있나요? 되는 거예요? 일단은 가장 큰 재산이 뭐 부동산. 부동산. 자동차는? 자동차도 됩니다, 자동차. 자동차. 응. 우리 작가님 많이 아시죠? 비싼 자동차도 엄청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되고, 주식도 되고, 네. 예금도 되고, 다 됩니다. 심지어는요, 상대방이 미래에 받을 연금도 되고, 아. 퇴직 연금까지 다 될 수가 있고요. 아니, 상속받은 재산이에요. 예. 만나기 전에. 예. 근데 그게 어쨌든 같이 사니까 네. 안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할 수 있나요? 아,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질문이 오는 건데요. 그걸 특유재산이라고 하거든요. 네.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은 사실 다른 배우자가 기여도가 없잖아요. 아니면 결혼 전에 원래 있었던 재산이니까 그건 특유재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부모님이 어떤 건물을 빌려주셨는데 내가 관리했어. 관리를 해가지고 20년 동안 건물 가격이 뭐 1.5배가 됐다. 그런 경우는 되는 거예요. 혼인 기간이 길고 네. 또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의 증가나 유지에 기여가 있을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최소 5년 정도, 한 안정적으로 한 10년 정도 같이 살면은 특유재산도 재산분할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 정말 그렇게 최근에 많이 올랐나요? 최근에 안 올랐죠. 어떤 사건, 유전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보통 부부가 이제 이혼하기 전에 별거를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별거할 당시에 이제 아파트가 있었는데, 남편 명의로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9억 정도였어요. 근데 3년 정도 별거하고, 재판이 또 2, 3년 걸리거든요. 재판 끝날 때 기준 보니까 15억이 된 거예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아내는 15억 원의 반인 7억 5천을 달라고 주장하고, 남편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별거할 때 기준을 9억의 절반인 4억 5천을 주겠다고 이제 서로 다툼이 생겼단 말이에요. 정말 얼마를 기준으로 할까요? 저는 알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 본 케이스인데 네. 별거 때는 그 재산 산정의 기간에 안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15억 기준이다? 네. 근데 남자는 억울하잖아. 아니, 그 별거 외에는 여자가 기여한 게 없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9억이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 법원에서는 언제냐?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라고 해서 재판 끝날 때 기준 15억이 기준입니다. 부동산은 그렇게 기준을 보시면 되겠어요. 부동산. 일단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다고 하면은 천천히 이혼하는 게 낫겠죠. 아니, 근데 아나운서님께서는 이 케이스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제가 하셨네요. 나이가 왜 많이 하시는 이 거예요? 친구들이 도대체? 이렇게 네. 뭐 30%만 이혼을 해도 친구 얘기죠. 별 일들이 다 있어요. 친구들 기준인 거죠? 저도 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네네.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다 한 번씩 네, 그런 사표 거 같은 있지 것들. 않나요? 네. 사표처럼 있지 않나요? 자, 반대로 부동산이 아니라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재산이었어요. 이것도 똑같은 이제 그 케이스인데요. 별거할 당시에는 이 남편이 금융자산, 뭐 주식이라든지 예금 5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판 끝날 때 기준으로 조회해 보니까 다 쓴 거예요. 1원밖에 안 남았어요. 네. 자, 그러면 5억 원이 기준이 될까지 아니면 남은 1원이 기준이 1원, 될까요? 1원. 아까는 마지막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종료 시점이라고 했으니까. 1원은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여자가 너무 억울하겠죠. 남자가 다 빼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이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수배하기 쉽기 때문에 파탄식, 즉 별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뭐 은닉 개수성이 이혼하기로 없는 거예요. 하고 막 써봤자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다 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자산은 그렇죠. 다 그때.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돼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이혼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렇죠. 추천을 방법을 얘기해 주신 건데 네. 그 이혼을 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네. 뭐 성격이 맞지 않아서 네. 예를 들면 뭐 성격은 다 안 맞아요. 여러 가지 네.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근본적인 딱 한 가지 뭐예요? 하나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결혼하는데 네.
본인이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변호사님 저 이렇게 막 힘들다고 얘기하고 이혼을 할지 말지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원이 아니 뭐 남편분 지금 행복하세요. 너무 불행합니다. 그러면 이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혼해서 더 행복할 것 같으면 이혼하지만 이혼해도 행복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부부 상담을 다른 길 찾아가야죠. 그래서 본인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그거를 먼저 살펴보시기 저는 바랍니다. 예전에 명언제 생각한 게 이혼이라는 것은 살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그걸 죽을 것 같아 네, 생각할 때 그런 하는 게 경우는 이혼이라고 맞아요. 제가 들었어요. 네. 예.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예, 많이 이제 서로 상대방 배려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 또 여러분 그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이인찬 변호사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이제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효 소송이 또 안타깝게 늘고 있다고 해요. 불효 소송이 뭔가요? 불효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불효 소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는 아들이나 딸이 먹고 살면서 사는데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든지 그렇죠. 뭐 아주 극단적으로 하면 외국에 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네. 고려자로. 아 맞아요. 네. 그 얼마 전에 제가 또 어떤 그 할머니 분이 상담 오셨는데 네. 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제 소위 말하는 모든 집중을 다 한 거예요. 아주 희생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아들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제 대학을 나왔어요. 우리 대학 나. 네. 그리고 이제 또 잘 나가는 전문직이야. 네.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데 이 엄마 나 몰라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반지하에 살고 계세요. 근데 아들이 찾아오지도 않는데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괘씸하죠. 그래서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달라고. 그동안 아들한테 다 그 투자한 돈, 심지어는 뭐 집까지 사줬대요. 집 그거 다 달라고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될까요? 아니 저는 부양 의무가 있죠 자식은.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전액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네. 그때 우리가 무슨 사전에 계약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증여를 한 거죠. 중요하죠. 무조건 준 거죠. 부모 자식까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효도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돌려달라고 할 근거가 없고 우리 법에서는 또 이게 증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증여 전에, 그러니까 구두로 증여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불효할 경우에는 나 못 주겠다 할 수 있지만 이미 부동산 등기까지 넘어갔을 경우에는 취소를 못해요. 그럼 넘겨주기 전에 주기 뭔가 전에 계약서를 써야 되나 그것도? 예, 효도를 받을 수 있는 계약서 특급 비법입니다. 자, 부모님이 자녀한테 뭐 재산을 주거나 하기 전에 이거를 받으세요. 간단히 효도각서라고도 하는데 일단 그 증여 재산 있죠. 무슨 아파트를 증여하는데 조건을 다시는 거예요. 일종의 부담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생활비로 100만 원씩 지급한다. 뭐 20년 동안. 그리고 매월 뭐 3차례 이상 찾아와가지고 효도를 한다. 이렇게 이제 쓰시고 만약에 이 약속을 어겼으면 어떻게 한다? 증여 재산을 다시 받아야 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재력가 유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사업체도 크게 하시고 또 이제 종로구에 큰 한옥을 갖고 계셨어요. 시가 20억 상당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이제 그 집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업 자금을 쓰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 효도각서를 어디서 이제 그 아셨나봐요. 효도각서를 그러면 써라. 그래서 아들이 썼어요. 효도각서 쓰고 이제 그 집도 받고 사업체 이제 빚도 갚아주고 했는데 한 집에 살긴 살았는데 이 아들이 완전히 태도가 돌변했어요. 부모님도 방치하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있었는데 감독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같이 살기만 한다. 같이 살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 괘씸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너 그러면 그렇게 돈도 받았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따로 살 테니까 아파트 사기 돈 좀 달라고 했더니 아들이 마음을 이런 말 했어요. 실제로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합니까?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지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아들을 상대로 그 소송을 했거든요. 준 재산 다 달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계약 썼으니까. 네, 맞습니다.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때는 아버지가 이길 수 있었어요. 이렇게 계약서 한 장이 그 효도를 받을 수 있는지 판가름할 수가 있고요. 계약 쓰면 좀 약간 사람들 부담스럽잖아요. 이런 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메모도 괜찮습니다. 메모도 괜찮고 하다못해 녹음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그 약속을 했다는 증거를 남기면 할 수가 있고 또 아들 상대로 또 소송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쓴 자식하고 안 쓴 자식하고 누가 더 약속을 잘 지킬까요? 쓴 자식. 사람이니까. 쓴 자식이죠.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미리 효도를 받는 방법으로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약에 효도 계약서를 내가 안 썼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네. 근데 아들이 너무 비상식적인 짓을 하는 거예요. 네.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최후의 방법이 이제 부양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부양료. 즉 이제 생활비를 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부양료 소송을 하면은 이 각 자녀 모든 자녀가 다 부양료를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적으면 30만 원, 많으면 50에서 1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제 그 자식 상대로 이제 그 소송까지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 효도 많이 받으시고 생활비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상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상속 가지고 형제들, 자식들이랑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상속 순위, 순위도 문제가 되고, 비율. 네, 비율도 문제가 되고, 또 어떤 자녀는 효도를 많이 한 효자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자녀는 아까 같지만 불효한 자식도 있고, 똑같이 나눈다고 하면 불공평하다고 볼수 있고. 불공평하죠. 그래서 우리 법에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제도인데, 기여분제도라고 해서 효자를 더 많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특별히 부모를 부양하거나 부모 재산의 증식에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기여분제도로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모셨다든지. 그렇죠. 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노부부가 계셨는데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이 아들들은 방치했어요. 근데 이제 딸하고 사위가 이 치매에 걸린 노부모를 자기 집에 모셔서 극진을 강요한 거예요. 네. 그러다 몇 년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재산이 있으니까 그때서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재산 똑같이 나눠줘만 한 거예요. 그 딸하고 사위가 얼마나 억울했어요. 소송을 했거든요. 자, 법원에서 어떻게 인정해 줬을까요? 몇 퍼센트를 더 줘야죠. 맞습니다. 무려 50%의 기여도를 인정해 줬어요. 아, 그래요? 자, 그래서 50%의 기여도가 인정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의 재산이 유산이 있다. 그러면 10억의 절반이 5억을 먼저 가져갈 딸이. 그럼 나머지 5억이 남잖아요. 그 5억을 또 나누는 거예요. 똑같이 상속분들. 그래서 6억 2,500만 원의 재산을 딸과 사이가 갖게 되었어요. 요런 거 기여했는 거를 좀 내가 증거가 필요하죠. 뭐 어떤 게 네,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부양하면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다는 주민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모시고 가면 병원 뭐 치료비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CCTV 그런 증거가 있으면은 네. 이제 기여분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이제 남매니까요. 네. 요새야 좀 많이 달라져서 예전에는 아들이 장가 가면은 네. 집을 뭐 전세금이든 집은 해주려고 그러고 그렇죠. 딸들은 그 혼수만 해주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요새 많이 네. 깨졌지만. 맞아요. 그러면 아들이 장가를 가면서 많이 받은 거야. 그렇죠. 부모한테. 근데 부모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면은 딸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걸 죄하고 오빠 더 가져갔습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법이 공평해서 다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특별수익분이라고 해가지고 뭐 집이라든지 뭐 고가의 뭐 교육비라든지 이런 걸 미리 받아간 거는 공제하는 거예요. 미리 받아간 거로 치기 때문에 다 공평하게 공제하고. 그게 법이 규정이 있고요. 또 대습상속이라고 들어보면 대습상속? 대습 처음 들어보셨죠? 이거는 네, 좀 처음 생소한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재력가의 그 이제 회장님이 계셨어요. 회장님이 계시는데 이제 첫째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먼저 사망이 됐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아들도 있어, 손자도 있죠.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도 당연히 결혼했을 거고요. 근데 회장님이 이제 한참 후에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그럼 회장님의 그 큰 재산이 다 현재 남아있는 차남한테만 갈까요? 장남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자, 며느리한테 간다. 맞아요. 며느리와 손자한테 가는 게 대신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대신 받는 대신 상속인데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좀 안타까운 사건이긴 한데 1997년에 이제 1,000억 원이 넘는 그 재력가 회장님이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그 여행을 가게 됐어요. 해외여행을 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큰 사고가 나가지고 모든 가족이 다 사망을 하시게 된 안타까운 그렇죠.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여행에 가지 않은 사람이 누구 있었냐면은 사위. 사위는 이제 바빠가지고 다음날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사를 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재산이 수천억이 지금 같은 수천억이거든요. 수천억의 재산을 사위한테 물려간다고 하니까 형제들이 이걸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회장의 그 동생들이 이건 인정할 수가 없다고 법원에 소송을 했어요. 줬을 것 같은데. 사위한테 가는 게 부당하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사연 다 갔을 것 같은데. 사이한테도 받았을 것 같아요. 저 100%. 네. 와이프가 받을 거를 네. 받는 거니까. 그렇죠. 자, 사위는 당연히 대습상속을 주장했겠죠. 네. 며느리는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대습상속 제도가 있었대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남편 사별하고 나서도 시부모님을 잘 분양해가지고 그렇죠. 며느리 인정하는 게 시댁 대습상속 식구라고 제도거든요. 생각하니까. 예. 근데 이제 사위에게는 사실 1990년에야 그 법이 개정이 돼서 인정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건 97년이기 때문에 제정된 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사위가 전 재산을 다 단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수천억. 단독으로. 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위, 그러니까 딸이 있는 이제 집안이라고 칠게요. 딸이 있는데 사위가 자기 딸을 너무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딸이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어. 마음 먹고 있는데 그 사이에 딸이 사망한 거예요. 그런 케이스 최근에 이혼이 안 되고. 있었어요. 최근에 있었어요. 진짜 애매하네. 근데 사위가 그러면은 이 장인 장모의 재산은 다 대습상속 받잖아요. 엄청난 재력가였거든요. 장인 장모가 사위한테 재산을 주기 싫겠죠. 그렇게 딸을 괴롭히던 사위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자, 그리고 아버지가 치매인 상태에서 그렇죠. 모든 재산을 제외한 아내에게 준 경우 자식들이 이제 소송 통해서
네. 그것도 받을 수 있는. 요즘에 이제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이런 문제가 많아요. 아까 혼인무효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치매 어르신 상대로 이제 또 혼인무효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혼인무효까지가 아닌데 결혼했을 때는 이제 정신 치매가 아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모든 재산을 다 이제 뭐 재혼을 아내한테 준다든지 치매 상태에서. 자 그런 경우에는 그게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치매인 상태는 안 될 거, 인정이 안 될 것 같고 그럴까요? 제정신을 줬으면 인정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중증 치매인 경우에는 이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실무에서 다툼이 되는 건 뭐냐면 가벼운 중증 치매라고 하면 저쪽에서는 뭐냐 경증 치매라고 하는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경증은 유효고 그래서 중증 치매냐 경증 치매냐라고 다툼이 많아요. 요거 갖고 싸우는 그래서 거. 미리 진단서라든지 아니면 더 확실한 방법은 성년 의견을 이제 신청하면 이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년 후견인을 또 큰아들이 하네, 둘째 아들이 하네 막 싸우는 또 케이스가 싸워요. 있잖아요. 예, 뭐 네. 재벌가에서 또 그렇게 네.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공정한 제3자를 성년 의견으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상속이라는 거는 네. 재산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이게 플러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반대편에 있는 마이너스도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뭐 흑수저라고 한탄 하는데 부모님한테 뭐 재산을 받으면 좋겠지만 재산이 아니라 반대로 이제 빚, 채무를 물려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러면 뭐 사회가 난리 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 법에서도 이 채무는 포기라면은 이제 떠안지 않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을 다행히. 포기하면 상속을 포기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상속 포기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되는.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이 사망하면은 3개월 이내에 포기해도 3개월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안에 모든 3개월 안에. 부모님의 재산 상태를 파악을 한 그래서 다음에 그렇죠. 빚이 더 많다 아니면 포기를 포기를 빨리 해야겠죠. 자,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상속 포기를 보통 이제 자녀들이 하잖아요. 네. 자녀들이 상속 포기 다 했다. 그럼 우리는 안심된다. 그러면 그게 다 끝나는 걸까요? 포기하는데 끝났나요? 아, 안 끝났어요. 뭐가 뭐 나요? 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그 채권자들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돈을 건 채권자들이 소송을 한다. 누구한테? 2순위, 3순위, 4순위한테. 아 계속 밀려가는 계속 넘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1순위가 내가 포기하면은 1순위가 아니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2순위, 그렇죠. 3순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 가냐? 사촌까지 가요. 사촌까지. 사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촌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김 작가님의 사촌이 있잖아요. 잘 네. 모르시죠? 그분이 재산이 있는지 빚이 있는지. 모르죠. 그분이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분이 예를 들어서 빚이 10억이다 하면 10억 갚으셔야 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S가 유튜브로 버신 돈 다 갚으셔야 돼요. 감당 안 될 것 같은데. 감당 안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정 승인 제도라고 있는데 네. 한정 승인 제도는 뭐냐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의 한정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빚이 10억이다. 근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이 20억이다. 그러면 20억에서 10억만 갚으면 되고요. 그렇죠. 반대로 땅이 그린벨트에 묶여서 1억이다. 그럼 1억의 한정에서만 갚으면 돼요. 아, 손해볼 거 없는 거죠. 어. 그리고 한정 승인은 자녀 중에 한 명이 한정 승인이라고 포기하면 2순위, 3순위, 4순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간편한 제도가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내가 아버지가 네. 빚이 엄청 많은 상태에 죽었어요. 네.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아들이 하나 있어. 네. 얘는 엄마도 없어. 네. 아들이 미성년자. 네. 자기 이런 법적으로 대처를 하나도 네. 모르는 상태에서 네. 빚만 얘한테 상속이 된 거예요. 네, 그런 경우 얘는 많아요. 어린애니까 뭐 한정 승인인지 상속 네. 승인인지 아무것도 모를 수 몰라요.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구제가 안 되나요? 구제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규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별 한정 승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상속 포기는 사촌까지 다 해야 된다고 자녀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손자까지도 해야 돼요. 손자도 넘어가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어린 미성년자 손자가 그 10억 빚 갚아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예. 그래서 법원에서는 한 번에 기회를 더 줘요. 그걸 특별 한정 승인을 하는데 그거 몰랐으면은 그 사실 안으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 법원에 특별 한정 승인을 아니. 하면 한 번에 돼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험이 없으면 이제 뭐 장례 비용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아주 급한 돈 같은 경우에 써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으면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현금카드로 은행에서 쓰는 게 신용카드라는 거. 쓰는 순간 내가 빚을 다 떠안겠다 승인이 되는 거예요. 돈 쓰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요? 부모님 재산을 단돈 10만 원이라도 쓰면은 내가 부모님에 비해서 다 승인하겠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시다 이것도. 그러니까 함부로 손대시면 안 돼요 부모님 재산. 예,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유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예. 유언이라는 게 네. 그냥 내가 쓰기만 하면 되는 거냐. 아,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5가지 유언의 형식이 있는데요. 일단은 직접 쓴 자필 증서의 유언. 아, 손으로 써도 네, 되고. 그다음에 이제 녹음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증인 사무실 가서 공정 증서 받는 게 또 가장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밀리에 쓰는 경우 있죠. 증인 2명이 참여한 비밀 증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주 위급할 때 이제 할 수 있는 구수 증서.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필 유언장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됩니까? 자필 유언장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반드시 이런 내용은 들어가야 돼요. 일단 유언장이라고 제목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쓰는 거죠. 뭐 집은 아내한테 주고 예금 아들한테 주고 뭐 딸한테는 무슨 뭐 주식을 주고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날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 그 다음에 주소도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씩 쓰시고 맨 마지막에 성함 쓰시고 꼭 도장을 찍으셔야 돼요. 요즘은 스마트폰 활용해서도 유언장. 그렇죠. 스마트폰. 근데 이 법이요. 거의 40-50년 전에 만든 법이라서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없죠. 네, 만약 스마트폰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녹음에 준해서 네.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된다. 본인이 유언을 합니다. 스마트폰 영상 촬영하고 내가 너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맨 마지막에 옆에 있던 사람이 저는 증인 누구입니다. 이 유언이 맞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만 효력이 있어요. 자, 근데 유언장을 쓰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큰아들한테만 다 주겠다. 이렇게 유언장을 쓰셨으면은 그러면 정말로 큰아들한테 모든 재산을 갈까요? 뭐 딸이나 다른 근데 아들은 제가 갈까요? 자식은 이제 n분의 1로 네. 나누는 게 법으로 보호됐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럼 그게 앞서는지 유언장이 유언장이 앞서는지 앞서는지. 궁금한데요. 또 유언에 주는 또 사람의 자유가 뭔지 네. 권리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절충을 했어요. 어떻게? 그걸 유류문제도라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10억의 재산이 있어요. 네. 그러면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면 5억씩 가져야겠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다 큰아들한테 10억을 다 몰아서 준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원래 받을 그 차남이 5억의 절반인 2분의 1, 2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법이 규정합니다. 소송을 하면? 예, 그건 유류문제도라고 해요. 유류문제도가 인정되니까 유류문제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생계를 또 유지하는 그 남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제도인데 또 이게 위헌이라고 또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에요. 왜냐하면 고인의 그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한 거다 이렇게 문제가 그렇죠.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재력가가 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재산을 다 뜯기는 경우도 있고 네. 억울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남은 유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류문제도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만약에 정말 억울하다 내가 유류문을 청구할 수도 있고 상속재산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걸 언제든지 그럼 청구할 수가 있을까요? 소송을? 소송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돌아가시고 네. 3개월? 반드시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어요? 네,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이 있는데요. 이 상속회복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뭐 서류를 위조한다든지 그럼 상속회복을 청구했을 때 서류를 안 날로부터 3년이고요. 3년. 유료분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십니다. 1년. 이게 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꼭 시효가 지나기 전에 권리보전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사실 이 유사한 상속 가지고 싸우는 경우는요. 네. 평소간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부간도 배려도 마찬가지예요. 없고 네. 서로에 대한 믿음과 배려가 있으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여러 가지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또 제가 이제 전화번호나 저희 이메일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 원하시면 저에게 전화 주시거나 이메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두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